2차 상승이 또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상단을 열어놓고 대응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 과거 조선업종하고 차트를 비교해 놓으시면 지금이 어느 위치인지는 조금 가늠이 되실 것 같아요. 최고점 대비 최저점까지 조정폭이 있지 않습니까? 절반 정도는 되돌렸다가 또 이렇게 흘러내리고 그런 그림들이 있어서 이번에 반등 강도는 생각보다 꽤 셀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2차전지 종목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2차전지 주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솔직히 5월 달부터 반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5월 달에 더 급락했죠. 저점을 깨버렸죠. 왜 5월 달에 반등을 할 거라고 봤냐면은 5월 1일 날 발표됐던 한국 수출을 보면 미국으로 2차전지 수출이 98%가 증가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심해지니까 한국 2차전지 소재랑 중간재 수요가 폭발한 거야, 미국 중에서. 야, 이제 됐어! 라고 했더니 5월 초에 뭐가 있었냐? CATL인가? 그 상장 이슈. 수급을 다 빨아갔죠, 거기서. 그리고, 수급 때문이었네. 또 지나고 보니까 또 유상증자 이슈. 그래서 쭉 밀려났다가 거기서부터 바닥을 잡고 꿈틀꿈틀 움직이다가 최근 굉장히 세게 올라오고 있죠. 일단은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엔솔도 그렇고 퓨처엠도 그렇고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퓨처엠이 왜 좋아?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마 뉴스에서 보신 것은 퓨처엠 실적이 쇼크였다라는 뉴스는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3개월 컨센서스는 흑자를 예상을 했었는데 1개월 컨센서스, 그러니까 최근 1개월 동안의 예상치는 60억 원 이상 적자 예상이었어요. 근데 흑자가 났죠.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서프라이즈 하면서 주가가 날아갔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특허에서 소송 이겼다는 소식들, 수주 소식들이 조금씩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악의 상황을 가다 보면은 악재란 악재는 다 반영되어 있는 거고, 하다못해 수급, 유상증자까지 반영된 거고, 이제 이보다 더 나빠지지 않으면 반등을 하는 그림이 나올 텐데, 이 와중에 2분기 실적이 우려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다는 것들이 좀 반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2차전지 뭐 워낙 단기 급등한 데 따라서 좀 쉬어갈 수는 있어도 2차 상승이 또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좀 상단을 열어놓고 대응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역사적 좀 바로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번 과거 조선업종하고 차트를 비교해 놓으시면 지금이 어느 위치인지는 조금 가늠이 되실 것 같아요. 최고점 대비 최저점까지 조정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절반 정도는 되돌렸다가 또 이렇게 흘러내리고 그런 그림들이 있어서 이번에 반등 강도는 생각보다 꽤 셀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과거 조선주와 비슷하다고 보시나요? 조선주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한 버블을 거치고 거의 10년 동안 쭉 급락했다가 급반등했다, 급락했다, 급반등했다 이러면서 쭉 바닥을 잡다가 최근 들어서 이게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 그래서 추세적인 상승을 말씀드리기는 지금은 아직까지 어려워요. 어려운 건 맞는데 지금 워낙 많이 빠진 데 따른, 그리고 실적, 업황, 기술력, 뭐 악재란 악재는 다 선반영을 해서 여기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한다는 전망? 지금까지 적자였는데 2분기부터 흑자 전환해서 3, 4분기 실적이 늘어난다는 전망이 있고, 내년 이익 전망이 얼만큼 늘어날까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는 반도체 다음으로 2차 전지가 많이 늘어난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실적에 대한 신뢰도만 쌓아도 턴어라운드 모멘텀에 대한 힘이 굉장히 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바닥을 찍었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저희는 저점 찍었다라고는 말씀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전저점으로 가는 그림이 아니라 상승한 거에 3분의 1 정도를 되돌렸다가 다시 상승하는, 그러니까 이 정도 상승폭이 또 한 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번 뭐 하신 분들, 저점에서 잘 사신 분들은 그냥 들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새롭게 사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좀 한 10% 조정받았을 때부터는 조금씩 모아간다는 생각을 하시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의 근본적인 문제들, 즉 캐즘, 실적 악화, 중국 기업의 위협 등은 얼마나 해소됐다고 보시나요? 만약에 그게 해소됐다고 하면 저희는 추세적인 상승을 말씀드렸겠죠. 역사적 고점 넘습니다! 그랬을 텐데 그건 아니에요. 그런 문제는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풀릴지도 아직까지는 미지수고요. 다만 수요 측면에서는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을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 왜 그러냐면 전기차 판매의 80%가 어디서 나오냐? 중국하고 유럽입니다. 근데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중국, 유럽, 독일, 금리 인하와 경기 부양, 경기가 더 나빠질까요? 자동차 수요가 더 망가질까요? 그러진 않겠죠. 그러니까 전기차 전체 수요 80%를 차지하는 중국과 유럽 경기가 좀씩 살아나게 된다면 자동차 수요에 대한 불안감들은 좀 진정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력,
그런 것들은 조금 봐야 되겠죠.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2차 전지에 대한 지원도 충분히 한다라고 했습니다. 기술 격차를 더 벌이기 위해서, 따라가기 위해서, 더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제 지원이라든지 그런 걸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맞물리게 됐을 때 지금 뒤처져 있는 기술력이 얼만큼 따라갈지를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정책 차원에서도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변화가 있으면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재정 확대, 유동성, 금리나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면 이런 레이트 사이클에서 움직이는 거는 원자재입니다. 원자재. 최근 2차전지 소재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탄산 리튬이나 이런 것들이 묵직하고 있거든요. 좀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 2차전지 소재 업체들은 해지를 안 해서 2차전지 관련된 원자재가 빠지면 하락하면 적자 가고요. 이게 올라가면 흑자 갑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을 제외한 중국, 유럽 경기 회복이 조금씩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자동차 수요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이미 많은 글로벌 유동성이 원자재 시장으로 밀렸을 때 이런 모멘텀과 맞물려서 산업금속 쪽이 움직이게 된다면 저는 2차전지 소재는 좀 더 업사이드를 높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차원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해결에 대한 부분들도 이재명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가 들어오게 된다면 기대 심리는 자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유럽 경기 회복, 그로 인한 자동차 수요 우려 완화,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 이런 것들이 맞물리는 구간이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좀 주가를 좀 더 올려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2차 전지 투자 전략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매수 금액이 어딘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긴 어렵다. 그래서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고점 대비 저점까지 조정폭에서의 절반 정도 되돌렸을 때, 그러니까 손실이 절반 정도 복구됐을 때부터는 조금씩 손절하시거나 그거를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좀 적극적으로 투자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7, 8, 9월 중에 2000년도 좀 쉬어갈 거거든요. 이 쉴 때 조금은 여유 있는 돈으로 조금 매수를 하셔서 평단가를 낮추신 다음에 낮춘 금액, 평단가 낮아진 데에 따른 플러스인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때 조금 정리를 하셔도 좀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인터넷도 고점 대비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 그때 잘 나눠서 사셨다면 이미 플러스 났었던 분도 계실 거거든요. 그런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지금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2차 전지 말고도 올랐다가 떨어지고 다시 상승하는 구조가 있었을 텐데요. 이러한 예시가 또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버블, 어마어마한 상승이 있은 뒤에 꺾였던,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부침이 있었던 산업은 조선도 있을 거고요. 화장품, 차이나붐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랬다가 엄청난 오랜 시간 쉬는 구간들이 있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수출이 들어오면서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인터넷이죠. 코로나 때.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로 N사, K사 어마어마하게 상승했다가 쭉 빠졌다가 등락을 보이는 과정이 있겠고. 근데 이 등락을 보이는 과정에서 상승하고 절반 이상으로 빠졌다가 등락을 보이는데 더블이 나기도 하고 또 밀렸다가 50% 상승했다가 또 밀렸다가 또 30% 상승했다 또 밀렸다가 또 50% 상승했다 이런 구간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조정은 저는 일단락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제 바닥은 확인했고 이번에는 꽤 괜찮은 첫 번째 쭉 공을 떨어뜨릴 때 이렇게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 팡 찍고 팡 튈 때 첫 번째 반등이 제일 세잖아요. 예. 이번이 좀 그 국면이 아닐까? 그래서 역사적 고점을 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조정폭이 50% 정도 되돌린 흐름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시고 대응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사례들은 기간 조정은 길었나요? 개별 달랐어요. 조선 같은 경우는 워낙 시클리컬 산업이고 거기에다 중국이 들어오고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스갯소리긴 한데 2007년에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잖아요. 조선이 차이나붐과 맞물려서 그때 2012년 수주까지도 밸류에이션을 했습니다. 2007년에. 그러니까 5년은 쉬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그때 한국 조선 업체들이 수주받았다 하는 것을 그 배들을 전 세계에 이렇게 두르면은 한 바퀴를 돈다라 그랬어요. 예. 그 정도로 조금 오버밸류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2차전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대가 컸죠. 근데 실적으로 보여줘야 될 시점에 실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적자가 나고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던 건데 저는 지금은 관세 우려도 어느 정도 소화가 됐고 미국의 법안 개정도 어느 정도 소화된 상황이라서 더 나빠질 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들이 움직이게 된다면 2차전지 소재들이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기간은 뭐 굉장히 다 천차만별이에요. 조선은 10년이 걸렸었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지금까지도 조금 그 고점 못 넘고 있죠. 다 못 넘고 있어요. 그 고점을 넘어서는 시점은 몇 년 더 걸릴 수 있겠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잘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 잘 매매를 하신다면은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의 상승장을 크게 이끌었던 조선, 방산, 원전주의 현재 상황을 분석해 주신다면요?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죠. 조선, 방산, 전력기기, 원전, 삼총사 막 이렇게 조방원이라기도 하고 막 그랬죠. 조선은 업황이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실적도 굉장히 괜찮고 매출은 꾸준히 늘어나는데 이익 측면에서는 저가 비중이 줄어들고 고가 비중이 늘어나면서 이익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어요. 조선은 단순하게 정책 기대를 넘어서는 실적 기대가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방사는 이재명 정부도 지금 산업정책에서 A, B, C, D, E, F를 말하고 있거든요. A는 AI, B는 바이오, 헬스케어, C는 컨텐츠, 문화, D는 방위산업, 항공우주, E는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F는 제조업이에요. 여기에도 방산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드라이브 걸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중요한 흐름들이 뭔가요? 국방비 지출 확대죠. 이번에 트럼프도 감세안을 통과시키면서 국방비는 증액시켰습니다. 미국까지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독일이 GDP 대비 2%의 재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그 중에 0.9가 국방비예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드라이브 걸고 있어요. 이게 단순하게 방산이 전쟁이다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트렌디하게 국방비의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들, 그 안에서 가성비와 성능을 재평가받으면서 한국 방산이 좋아지는 것들, 그리고 그 기술 개발과 수출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선, 방산, 전력기기도 AI 산업 사이클에서 필요한 산업이 돼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적으로 봐는 건데, 원전은 좀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SMR 어디 설치된 거 보신 적 있나요? SMR 어디 수주받은 거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뭐 25년, 26년에 수주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 몇 대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들은 충분히 있죠. 그리고 저희도 그거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가의 수준이 지금 어디에 있나를 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수주가 지연되게 된다면, 만약에 기대했던 수주보다 대수가 줄어들게 된다면 변동성은 커질 수 있겠죠. 그보다 더 만약에 수주가 1년, 2년 늦춰지게 된다면, 만약에 한국 기업들이 따내지 못하고 미국 기업들이 따내게 된다면 너무 가정이 많아요. 주가는 그 기대감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원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원전 하나만 가지고 하는 기업들보다는 신재생에너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원전이 새로운 성장 동력일 수 있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세이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 방산, 전력기기는 여러 가지 정책 모멘텀, 글로벌 트렌드, 실적, 업황 이런 것들이 잘 맞춰져 있어서 저희는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끌고 가자. 조정은 있겠는데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잘 버티고 끌고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원전은 뭐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에 대한 컨빅션이 있으신 분들은 가져가셔도 되는데, 단순하게 원전이 많이 좋아질 거야 라는 기대로 사셨던 분들이라면 조금은 톤다운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조정을 보이는 시기가 있을 텐데요. 그 시기에 조선, 방산 등 비중을 늘려도 괜찮을까요? 네, 저희는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조선, 방산, 전력기기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 내년도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원전은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나 업황이나 실적이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따른 차이점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래 성장성에 대한 투자라고 하신다면은 뭐 저희는 충분히 가져가도 된다고 보고 있어요, 원전은. 근데 너무 많은 비중을 가져가지 말자. 그 전에 움직일 수 있는 업종들, 종목들, 수익률이 더 좋을 종목들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주목해서 봐야 할 섹터, 종목이 있다면 어디가 좋을까요? 상법 개정은 주주 친화 정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밸류업 시즌2 같은 성격이에요. 그래서 주주 친화 정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혁하겠다라는 거죠. 대주주의 권한이나 영향력을 좀 줄이고 소액 주주들의 영향력을 키우는 그런 방향성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방향성은 전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방향성은. 그런데 이 방향성 안에서 지금 금융주들이 급등락을 하는 이유는 기대감 때문인 것 같아요. 방향성이 이렇게 가고 있어서 처음에 나왔을 때 처음에 이렇게 갈 거야 라고 딱 튀었어요. 그래서 통과됐어요. 이렇게 방향성으로 가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었는데, 아니야 우리 이 기울기로 더 세게 할 거야 그랬더니 또 튀었어요.
그랬더니 잠깐만 아닌가 봐 이래서 이게 또 조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방향성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속도랑 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워낙 국회의원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기대감을 키워놨다 좀 실망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등락은 있지만 방향성은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수혜를 뭐 다 받았죠. 특히 금융, 특히 기주, 특히 그 중에서도 자사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자사주 소각에 대한 그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까 중요한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지금 갖고 있는 자사주도 팔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까지 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반면에 새로 신규 매입한 자사주를 일정 부분 소각하는 정책으로 가겠다라는 것들은 저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자사주가 많으니까 이거를 소각해서 좋아질 거야 라고 했던 기업들은 조금 쉬지 않을까? 거꾸로 오히려 지금부터 주주 친화 정책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돈도 잘 벌고 현금 비중도 많고 이런 기업들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신규 자사주 매입을 해가지고 그거를 소각하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자사주가 많지 않았던 기업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향후 주주 친화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일단은 금융주 내에서는 실적만 놓고 본다면 증권주가 그나마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은행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실적이 더 좋아질까? 만약에 지금 대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대 마진 가지고 조금 정부나 금감원이나 이런 쪽에 압박이 들어오게 된다면 은행주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러면 자사주 매입을 더 세게 하고 금리 뭐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생길 수 있겠죠. 실제로 주식 흐름들을 보면은 증권주가 제일 견조하고 강했고 은행, 증권, 보험이 조금 그 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살아난다면 증권주가 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주사 내에서는 기업 포트폴리오가 잘 돼 있어서 실적이 잘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이거는 공통적이에요. 뭐 금융사도 그렇고 금융주도 그렇고 지주사도 그렇고 정책을 봐야 됩니다. 자사주 소각해 라고 했는데 오케이 우리 먼저 하자 막 이런 기업들은 잘 가겠죠. 계속적으로. 왜? 상법개정이나 자본시장 선진화법은 계속적으로 추진될 거니까 그런 기업들은 꾸준히 잘 갈 거예요. 근데 잠깐만 난 그렇게 못하겠는데? 라는 기업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조금 옥석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는 뭐 섹터 측면에서는 증권주가 좀 안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면 하는 기업과 안 하는 기업들의 차별화가 극명해지겠죠. 기대감은 이렇게 올라왔는데 하는 기업은 더 갈 것이고 안 하는 기업은 완전히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기업 대응을 하자. 잘 올라왔거나 아니면 보유하시고 계신 종목들이 있으시면 그 기업의 스탠스가 어떤 스탠스를 보여주는지 그 기업의 입장이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상법 개정에 대응을 하고 긍정적으로 대응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가져가도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미적미적되거나 아니면 의구심을 갖고 좀 주저주저하는 기업들이 있다면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되게 된다면 배당 수요가 좀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대주주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최근 들어 나오는 소식은 뭐 그건 대주주는 또 너무 내려간다라고 하고 뭐 너무 많은 말들이 있어요. 그건 나올 때 나와야 알겠지만 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충분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법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문제는 너무 빠르게 고령화가 되고 있는데 내 노년이 이제 뭐 옛날 같으면은 50세까지 일하고 30년 사는 건데 지금은 거의 일하는 기간은 비슷한데 50년을 살아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노후 자금이 되게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되고 그와 더불어서 저는 장기 투자에 대한 세액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존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세법, 과세를 좀 완화해주게 된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수요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마 이재명 정부도 그런 쪽을 원하는 것 같아요. 대출 규제를 하고 그러면서 부동산으로 너무 쏠렸던, 저도 정확한 금은 모르겠는데 누가 부동산에 묶여있는 자금이 1경이란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게 일부라도 주식시장에 들어오게 된다면 아마 주식시장에 대한 수요는 더 뜨거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유리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수요는 분명히 좋아지겠죠. 그리고 자사주 소각이나 이런 것들은 뭐냐?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코스피는 답답하잖아요. 재미없고. 시가총액은 사상 최고 챙기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유통주식수는 매년 사상 최대입니다.
그런 것들을 꺾어버리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서는 수요를 누르고 공급을 좀 확대하고 주식시장에서는 수요를 자극하고 무한대로 늘어났던 공급을 좀 꺾으려는 게 정부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 이후에 나올 거는 장기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나 뭐 이런 것들, 법안,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게 된다면 분명히 좋은 법안이죠. 그리고 배당 수요가 지금 여러 가지 상법 개정이라든지 자본시장 선진화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맞물리게 되면서 아마 배당주에 대한 긍정적인 그림들은 충분히 상단을 열어놓고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국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나요? 뭐 JP모건이나 이런 데서 뭐 5천 얘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국의 고질적인 디스카운트 요인은 뭐 배당이 저가 이런 것도 있지만 지배구조였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지배구조를 많이 건드렸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배당도 늘리고 자사주 소각도 하고 이러면서 주주 친화 정책은 굉장히 빠르게 강화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지배구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나몰라라 했었던 것들을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좀 바꾸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외국인들이 더 높이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외국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막 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 단기 급등을 한 상황이라서 외국인이 종목이나 업종별로 좀 엇갈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꾸준히 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원달러 환율도 좀 안정세를 보일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밸류에이션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피는 10배가 한계야. 그 PBR은 1배가 한계야.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다른 나라들하고 비슷한 밸류에이션 레벨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한국의 12개월 선행 ROE가 9.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비슷한 위치에 있는 나라들이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일본 이런 나라들인데 대부분 1.2에서 1.3입니다. 밸류에이션이.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뭐 20, 30%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코로나 때 1.27배를 찍고 꺾인 거고, 예. 와, 우리 다 따라왔어 했는데 그 이상 가기는 어려웠던 거고. 그래서 이번에도 최소한 갈 수 있는 룸은 거기까지 열려 있으니까 여러 가지 변화들을 속에서 외국인 투자자들, 외국 IB들이, 해외 IB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는 되게 좋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잘 맞물려서 26년 상반기까지는 코스피 레벨을 더 끌어올릴 수 있겠다라는 전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3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시죠. 금융주랑 지주사 추천하신 분이 있으셨나요? 올해 초로 돌아가 보시죠. 올해 초에 건설주 추천했다가는 혼났습니다. 제가 뭐 유튜브 나가서 연초에 건설주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다가 좀 그랬거든요. 한 2년 전에 조선주 사자 그랬으면 큰일 났겠죠. 망하는 기업을 왜 사냐. 그런 데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도 비슷하죠. 2000년이 끝났어. 왜 그걸 쳐다봐? 그랬더니 20, 30% 레벨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투자 기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레벨 자체가 크게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잘 갔던 업종들이나 종목들도 잘 가겠지만 그런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들의 종목들에서 분명히 투자 기회들이 계속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찾으시면서 이번 상승을 적극적으로 노려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 안 드린 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게 올해 9월 정기국회 10월 지나면서 예산안이 편성될 것이고 그 안에서 산업정책들이 두각을 나타낼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코스닥이 움직입니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부진했는데 아마 올해 4분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코스닥이 뜨거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산업정책, 특히 이재명 정부의 산업정책들이 좀 세게 들어오게 된다면 국내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뜨거워질 수 있으니까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ETF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코스닥 ETF를 매매하셔도 충분히 종목을 사시는 것보다도 나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매일 다 있죠. 상대적으로 못했고 그래 코스피야 대형주야 이랬던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게 코스닥이라고 보고 있어서 코스닥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